우리가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는데 가족이 뭐냐 그랬더니 공동된 어떤 경험들, 추억을 쌓아가는 게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멋진 말이었는데 그 공통된 추억을 쌓는데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새로운 곳을 가고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위를 다지고 참 좋죠. 그래서 1등 그 횟수 중에 첫 번째가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취미, 자원봉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능력개발은 더 낮아요. 능력개발도 그러니까 적극적 의미의 여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개인의 능력개발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그 시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 여가 활동에 따른 비용을 어느 게 많이 썼나 봤더니 단연 높은 게 역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그래서 앞으로도 실버 산업으로서의 이 여행 산업은 여행업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령층을 위한 은퇴자를 위한 그 여행 상품은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되고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능력 개발 프로그램,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낮죠. 그리고 조금 보시면 이게 남성과 여성 보시면 전체적인 비용 지출이 남성이 많아요. 근데 여성이 많은 게 바로 그거예요. 능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요것만 살짝 높습니다. 그 외에는 남성이 높다는 거. 그에 대한 내용이 표에 한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능력 개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는 남성의 소요 비용이 여성보다 높았다라는 문장이 있죠.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가 활동의 유형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 첫 번째 근로형이 있습니다. 근로형이라는 게 뭐예요? 일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게 은퇴니까 이게 주된 경제활동은 아니겠지만 생계 보탬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근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일 겸 간단한 근로를 하는 게 근로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거형입니다. 한거형이란 게 뭐냐면 과거에 좀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은퇴를 했으면 어때요?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한거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중증을 맡거나 어려운 일을 했던 분야에 종사했다면 조용히 지내는 경우를 한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셋째는 사교 오락형이고 대부분 여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 여행, 골프, 낚시, 등산 많이 가시더라. 넷째 보시면 자기 완성형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한 시간을 활용해서 보완해 가는 거예요.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자기 완성형, 종교, 예술 이런 겁니다. 각종 토론, 세미나 저도 개인적으로 뭐 자기 완성형까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악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건데 그 가령 성악이다 그러면 성악 하시는 분들을 이제 초청해 가지고 듣는데 이게 그 방송으로 듣는 거랑 정말 틀리더라고요. 눈앞에서 이렇게 들으면 쫑쫑 울리는 게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는 그 비용도 되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그러니까 탑 클래스의 클래식을 그 예술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매우 비싸겠지만 수준이 절대 낮지 않아요. 다들 유럽에 이런 데 유학 갔다 오신 분들, 한국에 얼마나 또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능을 기부 봉사한다는 느낌에서 그런 좋은 모임들, 그래서 본인을 알리고 어떻게 상호 이해가 좀 맞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모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 모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만족하는데 자기 완성형으로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종교, 예술, 음악,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배우고. 자, 다섯 번째는 참여 활동입니다. 사회 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정치, 학술 활동 이런 거죠. 그리고 뭐 봉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보급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자, 안 좋은 경우로 여섯 번째 폐쇄형입니다. 집에 틀에 박혀 있는 경우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웰다잉이 되겠습니다. 잘 사는 것만 중요하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행복한 일생을 위해서는 잘 살고 웰빙, 나이가 잘 들어야 되겠죠. 웰에이징, 그 다음에 잘 죽는 것 웰다잉, 마무리를 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죽음이라는 실존적 한계 상황을 받아들일 때 웰다잉은 웰빙이 완성이 된다. 죽음이라는 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어때요? 준비를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자, 그래서 세 줄 내려가시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반대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밑으로 실무적인 측면으로 유언장을 쓴다거나 자서전을 쓴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모셨던 고객들에게 특히 자산이 있는 분들은 상속증여를 꼭 시키면서 유언장을 많이 쓰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터부시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되면 대비해서 유언장을 씁니다. 이러면 내가 꼭 써야 돼? 막 이런 터부시가 많이 되는데 사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에 보시면 단순히 이제 유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에 관계없이 유언 신탁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 유언 신탁도 한번 고려.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이제 그 단순 유언장이 아닙니다.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제는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단순히 그 이제 유언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그냥 민법상 n분의 1이 되잖아요. 이게 생각처럼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불필요한 마찰들이 엄청 생기거든요. 이게 가족들이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런 왼수가 없어집니다. 예. 정말 가족들의 관계가 원만해. 나의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그거는 옛날 이야기라니까요.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충돌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유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언장 쓰는 운동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영업 차원에서도 유언장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이제 도출이 되냐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유언장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산이 다 노출이 됩니다. 적들의 금융기관에 어떤 재산들이 있는구나. 이게 또 다 파악이 돼요. 영업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유언장을 쓴다거나 자서전을 쓰는 걸 이제는 한국에서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쭉 내려가시면 한 10줄 내려가시면 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남은 삶에 대한 가치를 성찰해 보는 게 주요 목적이라는 거죠. 웰다잉이라는 게. 자, 그래서 주요 주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그렇죠. 한 6째 줄 내려가시면 5째 줄 가면 사전 의료 의향서. 이건 뒤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률적 지식. 밑에 줄에 보시면 용서와 화해. 그렇죠. 사람이 이제 마지막이 돼가면 용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동안 그렇게 싸울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어차피 삶은 유한한데.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연명치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명치료라는 게 뭐예요?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줄 치료에 의해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죽음을 면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집중적 의학 치료에 의해서만 삶을 연명할 수 있는 단계, 그걸 바로 연명치료라고 하고, 자, 이러한 연명치료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4줄 내려가시면 법이 생긴 게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고, 4줄 또 내려가시면 그 안락사나 존엄사의 문제를 입법화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더 많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연명의료결정법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첫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의료 차원에서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이상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충분히 의료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밑에 연명 의료 중단의 허용 요건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임종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임종 과정에 치료를 해도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나 사는 게 피곤해요. 이래서 결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환자 의사 확인이 있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고, 자, 이건 무엇이냐?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견.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의사를 남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 보관하는데 등록된 보건사나 의료기관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표가 있죠. 이 표는 시험에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고 연명 의료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하는 거고요. 계획서는 병원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사전 말 그대로 사전이죠. 연명 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사전에 미리 유언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언제? 나중에 내가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가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되고요. 연명 의료 계획서는 뭐냐?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임종에 임박한 중환자를 의사가 보았을 때 더 이상의 개선이 안 되고 정말 무의미한 의료행위다. 그러면 어때요? 의사가 결정해갖고 이때는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럴 때 의사가 결정하는 게 연명의료 계획서고 환자 본인이 하는 게 의향서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목적상 꼭 구분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이죠. 상담 프로세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